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윤태윤입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소방관 희생입니다. 어제 경남 문경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가 순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두 소방관을 애도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예우와 유족 지원을 한치의 부족함 없이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일정 멈추고 조문입니다. 여야 대표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아 조문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에서 이런 영웅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라며 묵념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들의 생명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재명 대 한동훈 설전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상황에 대해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고 한 걸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테러로 정치 장사하지 말라고 비판했죠. 한 위원장은 오늘도 이 대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 민주당은 공천 결과로 보여달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당원 투표 감론 을박. 민주당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전당원 투표로 정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병립형 회기 수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 묻는 것이 나쁜가라고 했지만 정성호 의원은 올바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 수수 의원은 언제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투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1심 유죄 선고가 내일 시작되는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돈봉투를 수수한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총선 전에는 못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녹음 파일 증거 인정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확보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문경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됐던 소방대원 2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소방관의 희생에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녁 이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진압 과정에서 건물 내부가 무너지면서 진압을 위해 투입이 됐던 소방대원 2명이 고립이 됐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구조를 하라고 긴급 지시도 했지만 오늘 새벽 이 2명의 대원이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애도를 표했고요. 또 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오늘 잡혀있던 일정 일부를 긴급 취소하고 이 문경행을 결정을 했고요. 두 사람 모두 잠시 후 문경에 도착을 해서 이 순직한 소방대원들을 조문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를 소화한 후 곧장 문경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신도림에서 수도권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를 끝내고 문경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유만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순직한 소방대원 2명의 소식으로 발언을 시작했고요. 이런 영웅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이 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모두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장은 추모의 묵념도 제안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영웅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두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 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대위는 비대위에서 이 두 영웅을 기리는 추모 묵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에 예정됐던 당 영입 인재 환영 인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예방 등의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문경으로 출발했고요. 잠시 후인 오후 2시경 순직한 소방대원들을 조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오전 SNS 등을 통해서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공약 발표 현장에서 이 사고를 언급하면서 추모 묵념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와 영입 인재들이 참여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 출정식 참석 일정도 전면 취소하고 문경으로 향했는데요. 잠시 후인 오후 3시경 문경에 도착해서 조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젊은 소방관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먼저 참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 소방관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 헌신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또 편리한 삶을 영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련 소식은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문경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신도림역에서 발표한 공약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기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신도림역을 찾아서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과 대전, 대구, 호남 등의 이 지상철을 전부 땅 밑으로 하는 지하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지상 철도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면서 여당도 관련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당장이라도 협조를 할 테니 곧바로 추진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 2호선 한성역이다 보니까 거의 이동 인구가 거의 50만에 가까울 정도 복잡한 역이어서 이 철도 때문에 사실 제일 문제가 편의성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 도심을 갈라버리잖아요. 너무 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객관적 여건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심을 둘로 나눠버린다는 그것 때문에 철도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 어제 한동훈 위원장 역시 어제 경기도 수원을 찾아서 공약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공약을 서로 지금 여야 대표가 내놓고 공약 대결을 벌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8일에도 그랬었죠.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하자 같은 날 오후에 한동훈 위원장도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약 대결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도 지하화 공약으로 공약 대결 2라운드가 펼쳐진 겁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총선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수원을 찾아서 철도 지하화 관련된 공약을 내놨는데요. 한 위원장은 국민 택배라고 적힌 빨간 조끼와 청바지를 입고 철도 지하화 공약이 담긴 국민 택배 상자를 배달하는 형식으로 직접 공약 발표에 나섰고요. 지상철도로 양분되어 해당 지역의 도심을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꼽히는 보도 육교를 현지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을 듣는 등의 소통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하화해주면 이 넓은 그 철도 부지 공간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공원 만들고 아파트 올라가고 하면 양쪽이 그냥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에 앞서서 반도체 산업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자, 장혁수 기자, 서울과 경기도 생활권 재편을 위한 당내 TF도 발족한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수원에 위치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수원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역군들의 일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후보에는 최근 국민의힘 인재 영입을 통해서 입당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동행을 해서 이 한 위원장이 힘을 실었습니다. 또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를 분할하는 부분 모두 공감을 한다면서 동시 추진을 논의할 당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오늘 오전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이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이제 김기현 대표 때 첫 선을 보인 그런 청년 공약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학생이 1,000원을 내면은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보다 양질의 운영을 위해서 이 정부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차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은요, 어쨌든 청년 공약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그 양질의 그 운영, 그러니까 보다 나은 어떤 식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또 한 위원장은 이어서 이 국회의원 세비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의 의견이다라는 걸 전제를 하기는 했지만은 네. 이 국민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로 이 조정을 하자 이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제안이 만약 현실이 될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의 월급이 현행 대비 최대 80%가량 삭감될 수 있다. 그런 이제 계산도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나온 한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 중인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 약속드린 바 있는데요. 1,000원의 아침밥 단가 1,000원 지원되고 있는 것을 2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모든 대학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저는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영예로운 위치이죠.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월급까지 줄여가면서 국민들에게 나눠드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좀 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 기본소득의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죠. 교육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건데 8살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에서 나이 그리고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당대표실은 이 대표가 방향 제시를 한 것이고 폭넓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오늘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영입 인재들과 함께 전국 순회 콘서트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일정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문경 화재 순직 소방대원들의 조문으로 취소가 됐지만 향후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콘서트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일요일이죠.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검토 중인데요. 지난달에 갑작스러운 본인의 피습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이 취소가 되면서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오는 5일에는 광주에 가서 현장 최고위 회의도 주재할 예정인데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를 방문해서 표심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총선의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빨라지면서 여야 대표들의 발언 수위도 점점 메시지가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도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12차례나 거론을 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그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고리로 해서 이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설전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이 한 위원장이 오전에 열린 이 비대위 회의에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작심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줄이 열거한 한 위원장은요. 이 대표가 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을 했다면은 절대로 공천을 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금 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판정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공천을 누가 하는지 이거 하나로 자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장의 설명은 이재명 대표처럼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국민의힘이라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천 시스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도 함께 모아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사실 한 위원장은 이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공천 기준을 두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최근 여당이 뭐 신사대학과 4대 국적격 그 비리를 공천 기준으로도 이제 제시를 한 만큼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도덕성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은 어제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이 역사 왜곡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건데 어제 이 대표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고 오늘 한 위원장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에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의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수원에 방문해서도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특히 최근 잇따른 이 정치 테러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표의 대표 주장에는 정말 그렇게 말을 했느냐, 믿기지가 않는다, 뭐 이런 반응까지 보였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수원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이후에 이 대표의 기자회견 관련 질문이 나오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한 위원장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 대표가 정치 테러를 개인 아닌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느냐고 되물으면서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면서 이 대표와 같은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 테러도 민주당의 욕망 때문이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목소리 어제 이 대표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이 목의 흉터가 자꾸 끔찍하게 자꾸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또는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설전은요. 한 위원장이 앞서 내세운 이 운동권 심판론을 두고도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운동권 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제시하는 여당을 겨냥해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면서 이제 맞불을 놓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개파 청산 논란, 특히 이 총선 출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거론하면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설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도 운동 586, 686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단체가 주최한 운동권 비판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도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걸 두고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또 반박에 나섰더군요. 네, 어제 오후에 임 전 실장 SNS를 보면은 청산 대상은 검찰판 하나회의고 검찰 독재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한 위원장이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보낸 그 축사 내용을 비판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이어서 한 위원장이 자신의 역사 인식과 시대 인식 수준을 날 것으로 보여줬다고 했고요. 국민이 가장 아파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외교 정책 때문에 위기에 빠진 민생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경기도 정치 1번지이자 여당에겐 험지인 수원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을 들추면서 이번 선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치르겠다는 걸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한 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분은 진짜 간만에 기자들과 문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문답이 없었습니까?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이 안 나온 거라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둘째,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예비 후보자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저 곳이 바로 수원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 110개 정도에는 수원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 없고 모두 5개 지역구 모두 현역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의도하고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어제 한 위원장 이런 발언이 이 대표를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격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고요.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데일리안을 통해서 한 위원장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민주당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센 발언을 꺼낸 건 이 대결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이번 선거의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이 아니라 윤 대통령 대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12번이나 언급을 했지만 이 한 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이 민주당의 전략이 이 기자회견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사실 어제 이 회견도 기자회견을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이 숨어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 이번 총선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제 정치 공세, 뭐 대결 프레임 이런 걸 지금 짜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뭐 한 1년 11개월 정도 그 후에 지금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 중에 다수도 이 총선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뭐 이런 거는 높지 않단 말이죠. 부정평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져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윤 대통령도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을 비대위로 꾸려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윤 대통령만 이제 그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 과정, 이 프레임을 이제 결국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이 맞다고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드러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장윤주? 글쎄요, 일단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이 뭐 이번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총선 전략을 짰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번 총선의 성격 자체는 정권 심판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현상들,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을 막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집권 여당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지우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에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선명한 대립구도 이런 부분들을 총선의 전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뭐 정치인들이 전략은 짤 수 있겠지만 네. 결국 표심으로 판단하시는 건 유권자일 거고 그리고 현재 경제와 또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집권 여당과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을 향한 여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각각 공천 후보 접수와 예비 후보자 면접 심사에 돌입하면서 총선 격전지들의 예비 대진표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에서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면접을 보는 사이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제부터 이 예비 후보자 면접 심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표도요, 이 또 다른 당내 계양을 예비 후보인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과 또 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 등과 함께 이 총선 예비 후보 면접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비슷한 시간에 원희룡 전 장관도 국민의힘에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을 신청을 하면서 이 경쟁에 불을 당긴 모양새가 됐는데요. 원 전 장관은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와 이 계양을에서 맞붙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가로막은 돌덩이를 치우겠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그 직격을 하며 출사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은요, 어제 이 공천 신청을 하면서도 이 대표와의 정면 승부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 범죄 혐의를 그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적인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라면서 이 총선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또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전 장관도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감을 보였겠습니다. 네, 어제 이 대표는 후보 면접 전에 한 취재진에게 원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승리를 확신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하진 않았는데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서 이건 자신감을 내비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 공관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준비하신 게 어떤 내용이죠? 그 비밀입니다. 대표님 혹시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계양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장관님과의 대결에 승리를 확신한다는 의미로 끄덕끄덕거리셨거든요. 비정상적인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에서 이른바 명룡대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양당의 공천 상황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외에도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민주당에서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과 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네, 계양을 뿐 아니라 성남 분당갑에서도 여야의 빅매치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갑은 현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이 당내 친노 핵심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공천 후보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광재 전 총장은 앞서 나가려고 했던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출마지를 당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데요. 채널A는 민주당 전략공관이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전 의원의 분당갑 전략공천을 일부 의원이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도 포기했는데 거물급인 이 전 의원을 경선시킬 수 없지 않냐며 텃밭보다 험지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온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도 함께 보도했는데요. 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인데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이 전 의원, 이 전 총장이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왕이면 의미 있는 여당 후보와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어서 해당 보도를 두고 정치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이 전 총장의 지난 발언들 들어보시죠. 저는 종로에 워낙 몰두했기 때문에 아직 다른 데를 생각을 못했는데 저를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저런 지역을 추천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당 후사고요. 다만 저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의미 있는 후보랑 그 선거를 치르고 싶고요. 의미 있는 곳에서 하고 싶고요. 그 또한 당에다 맡기고 또 필요하면 근데 당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을 해야겠죠. 다만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광재 전 총장은요, 오늘 SNS를 통해서 아직 이 특정 지역을 두고서 당으로부터 공식 요청받은 바는 없다라면서 이 중대한 시기인 만큼 총선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 중이다. 때가 오면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분당갑 지역구는 민주당에서는요, 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 그 부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데 앞서서 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예비 후보로 나섰지만은 오늘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지호 부실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광재 전 총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 오늘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분당 갑은 대장동과 백현동에 있는 지역구임을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개항을 해 나올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고향인 분당 갑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광재 전 총장의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친문계 학살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이광재 전 총장을 내보내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안철수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이광재 전 의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친문계 학살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오히려 이광재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 이곳이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주민들의 판단을 받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정정당당한 정치인들 간의 태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보다 공천 절차가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한 발 정도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로 후보 면접 이틀째거든요. 첫날부터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 강북을 출마를 두고 이 지역의 현역인 비명계 박용진 의원과 장애 설전을 벌였던 친명계의 전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이 어제 면접장에서도 설전을 벌여졌다고 하거든요. 예,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제 정 원장은 강북을 출마 이유를 묻자 강북을의 민주당을 공격하는 의원이 있어서 갔다. 이른바 보수 언론에게 칭찬받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비명계로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쓴소리를 해온 박용진 현역 의원을 면전에서 비판한 겁니다. 실제로 정 원장은 옆에 앉아있는 박용진 의원 이렇게 콕 집어서 이름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듣고 있던 박용진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면접장 안에서는 면접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박 의원이 정 원장 그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제 면접이 끝난 직후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박용진 의원은요. 내 쓴소리나 조언이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이 정 원장의 발언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과 면접 후에 정몽주 그 원장의 모습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어떤 공격?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저의 진심을 말씀드립니다. 당을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좀 공격하시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지역구가 약간 친명과 비명 대결로 해석되는데 이걸 다음에. 네, 영상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정봉주 원장은 이제 취재진들에게 뭐 당시에 그 면접장 안에서 공격 발언이 없었다라고 약간 부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면접장에서 나온 뒤에 정봉주 의원이 직접 박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아, 그랬군요. 이렇게 민주당이 공천 절차는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만 선거제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로 이걸 확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전해지던데요. 네, 그런 절차에 들어갔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또 잠시 뒤에 열릴 의총에서 선거제 개편을 묻는 전당원 투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투표가 실시된다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와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두고 이 선택하는 방식 혹은 하나의 안으로 찬반 견해를 묻는 방식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병립형 회귀로 입장을 정한 당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소화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전당원 투표에 맡기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당원의 주류인 만큼 이들의 표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전당원 투표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인데 이제 그 당사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전당원 투표를 비판한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언급을 하면서 국민 투표를 하면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이냐, 당원에게 묻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닌가, 이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이 나쁜 것인가, 참 이상한 논리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라는 걸 두고 지금 또 이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인데 천벌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은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면서 히틀러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을 해놓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데 이어서 이번엔 대선 공약까지 깨고 있다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누가 이재명 대표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당원 투표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자꾸 전당원 투표 뭐 운운하던데 원래 전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예요. 당권은 뭐 당원에게 있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가고 대의제를 무시하고 당원 투표해가지고 그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같은. 되게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지도부가 입장이 있다고 하면은 의원총회를 거쳐갖고서 의견을 모아갖고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당원들에게 어떤 게 좋은지라고 묻는 것이 과연 뭐 올바른지 전 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위성정당 만들 때도 전당원 투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반복을 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뭐 거의 확정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일찌감치 저는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 내심. 네. 그러면서도 이제 시간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이유는 준연동형에 대한 본인의 약속이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에 따르면 뭐 무려 7번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뒤집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준연동형에 대한 이제 민주당 외의 그 외곽 약간 우당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본소득당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에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준연동형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들이 좀 부담이 되니까 본인은 내심 병립형을 정해놨으면서도 이 부분을 뒤집는 하나의 방편으로 아마 전당원 투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결과가 뻔한데 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뭐 천벌 얘기까지 지금 이런 비판을 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선거제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네. 그 의원들끼리도 지금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부에서도 의총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 결론을 모두가 수긍하고 다 따르게 되려면 절차적인 그런 정당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총에서 의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정당으로서는 신중하게 또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을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하는 것도 또 민주적인 또 그런 의견 절차의 또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당원 투표를 뭐 책임 떠넘기기만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지대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낙연, 이준석 신당 연대가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 그러니까 당초 이 설 연휴 전후로 연대를 시사를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요. 최근에 이 제3지대 합당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3지대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뉜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먼저 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이제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했고 이게 이제 한 부류가 있는 거고 이낙연 위원장의 새로운 미래와 이 민주당 탈당파 3인이 주축이 된 미래대 연합 역시 이제 합당을 해서 오는 4일이죠. 개혁 미래당으로 지금 창당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개혁신당과 이 개혁 미래당 이 두 개의 중텐트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남은 과제는 이준석, 이낙연의 초당파적인 이 제3지대 빅텐트의 성사 여부겠죠. 자, 그러나 현재 양측이 빅텐트와 관련해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유보적인 상태 아닙니까? 네, 빅텐트 가능성을 좀 타진해보겠다는 취지로 만든 비전 대화도 첫 공개 일정이었던 지난달 28일 모임 주제도 잡지 못하고 연기가 됐고요. 네. 다음 일정 그리고 주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향점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합치라는 여론이 있다면 언제든 합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향점이 같아야 합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지향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정당 간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지향점이 비슷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율이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합당이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결과나 아니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빅텐트에 좀 거리를 뒀던 이준석 대표의 이 입장과는 다르게 항상 다 함께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빅텐트를 역설해왔던 이낙연 위원장도 최근에는 좀 태도가 유보적으로 돌아선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달 30일에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진 이 위원장은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을 해서 일정과 시점에 따라 가능한 최선의 것을 찾아갈 것이라며 뒤로 갈수록 선택지는 좁아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꾸려지더라도 시너지를 내지 못할 경우를 의식한 걸로 보이고요.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꾸려지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던 이낙연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의 진행에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른바 2개 또는 3개 이렇게 묶어지는 걸 중텐트라고 부르대요. 중텐트를 통해서 빅텐트로 가는 걸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새로운 미래가 발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혁신당과 가칭 개혁미래당의 어떤 좀 뭔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빅텐트 성사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혁신당과 같은 그 개혁미래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데 먼저 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미래대 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조홍천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3지대 빅텐트 창당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네.
내심으로는 빅텐트를 치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 이 빅텐트 창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는 이 개혁신당에 몸담고 있는 허은하 당 최고위원도 다른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빅텐트 성사 여부와 관련해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면서 이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각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왜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어떻게 저희가 풀어드려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추구하는 정치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로는 뭐 가끔씩 또 저 뭐지? 라고 하지만은 내심은 합니다. 기득권 양대 정당 체제를 타파하고 정말 밥값하고 할 일 하는 여의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데 갈라져가지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물밑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월 하순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좀 만들어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가 됐었던 유승희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위원장의 신당인 새로운 미래로 참여한다는 얘기도 함께 들렸습니다. 네, 유승희 전 의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2017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첫 대선 경선에 나섰을 때부터 이 대표를 도왔었던 원조 친명계입니다. 그런 유 전 의원이 오늘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자신의 지지자 300여 명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참여한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에서 친명계 탈당은 유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서 방탄에 집중하다 보니 윤 정부 국정 실패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주요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린 중앙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지난 29년간 몸 담았던 민주당을 떠납니다. 저는 이번에 원조 친명인 제가 특별히 이익을 누릴 생각은 추호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리라 이것만을 기대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제가 경선에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빌미로 해서 이것이 경선 불복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예비 후보자 자격조차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제3지대, 자 이낙연, 이준석, 이낙연 아직 합치진 않았습니다만 과연 합쳐질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자, 굉장히 어려운 전망인데요. 사실은 이 두 사람 간에 합쳐야 한다 이런 명분론은 뭐 대단히 공감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뭔가 이 빗장을 걸어요. 맞습니다. 이런저런. 그러면서 속도를 자꾸 늦추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쪽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과연 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만 이제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안 되더라도 이 수도권 같은 데에서는 선거연합 같은 건 가능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에서 후보를 냈을 경우에 그 지역구에 뭐 이낙연 신당은 후보를 안 낸다든지 뭐 그런 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어서 아마 지금 저쪽에서 이 제3지대 빅텐트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 그런 선거연합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함께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희 전 의원은 왜 민주당을 탈당한 걸까요? 글쎄요, 일단 보도상에서는 뭐 친명계 의원이 탈당한 것이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후반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부적격되고 결국에는 검증에서 탈락한 부분도
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치인이 한 정당에서 뭐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단 제3지대로 가시겠다는 결단을 하신 거고 뭐 당 입장에서야 공천에서 탈락하고 뭐 검증에서 탈락하는 부분은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계파라든지 뭐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주관적인 사유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된 윤관석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내린 첫 판단에서 현역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거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재판부는요, 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정감사는요, 다시 수감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죠. 검찰이 파악한 돈봉투 살포 흐름에 따르면요. 윤관석 의원이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감사 그리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이 옮겨져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가 스폰서 김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내서 캠프 내 자금을 합쳐서 윤 의원에게 총 6천만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이 300만 원씩 돈봉투 20개로 나눠져서 현역 의원 이 20명 정도에게 뿌려졌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혐의를 부인했던 윤 의원의 과거 발언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한 부당한 영장 청구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관석 의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질타를 한 것으로 전해지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윤관석 의원은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이 자신이 건네받은 액수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 1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라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제시된 그 검찰이 주장하는 6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액수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 당내 잔치인데다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캠프 운동원들에게 이 실비 성격의 돈을 주는 정당 관행이었다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삼선 중진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의원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1심 재판의 판단 부분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한 혐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이 다시금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부분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아직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 중인 만큼 이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돈봉투 살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죠.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임종성 의원 등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은 수사의 핵심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약 20명 모두를 이제 특정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고 있는 의원들을 조사한 이후에 또 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 이것도 남아 있는데 이 윤 의원에 대한 형량은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봤더니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총선 전에는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조선일보 보도였는데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의원 다수에게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모두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어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원들과 출석 날짜를 조율해 왔는데 이들이 정치 활동 등의 일정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자 정식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들은 총선 전에는 출석 못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일부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데 혼자 조사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출석 불응의 배경이 뭐냐 좀 살펴보니까 일각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과 투표 그리고 여론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통상 피의자가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을 진행을 하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서 회기 중에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긴 좀 어렵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비회기 중에 이들을 체포하는 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리를 두며 전혀 대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어제 이 매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이 희대의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사과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는요, 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그러니까 20여 명이 이 유죄 판결이 난 범죄 사건에 연루된 채 총선에 나간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오늘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이 당 차원의 공식 논평 계획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유죄 판결이 난 범죄 사건에 연루된 채 4월 총선에 나간다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의원 개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이란 차원에서 당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대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의원이 징역 2년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그건 뭐 저희들 공식 논평 계획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자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송 전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번에 윤관석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송영길 전 대표는 강래구 전 감사와 자신의 보좌관이던 박모 씨 등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에게 총 6천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5일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제공하는 등 65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고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구속된 후로도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송 전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듣고 오시죠. 돈봉투 문제 정치적 책임이 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알지 못했다.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 또 관련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그 돈봉투 수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일단 이 논란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작년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사건 전모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이미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아직까지 또 송영길 대표가 또 전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은 또 혐의를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권도 없는데 이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다고 민주당이 엄중히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서 당대표가 사과를 했던 만큼 엄중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고 다만 이 사안의 어떤 실체 관계가 조금 더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섣부르다 뭐 이런 말씀. 신중하다.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증거가 워낙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돈 봉투 300만 원짜리 20개를 받았다는 그 현역 의원들은 네. 윤관석 의원이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섣불리 이런 문제에 관해서 논평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지금 당내에 20명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뭐 자극하거나 또는 이 돈 봉투라는 거는 뭐 아무리 본인들은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돈 봉투 뿌리는 관행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렇듯이. 네. 그런 걸 보면 차라리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전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관련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뭐 추후에 또 추가 취재가 되는 걸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코인 거래 논란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강제 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사과문에서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에 수백 차례 이상 코인을 거래한 걸로 나타나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심지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착각을 했을 당시에도 코인 거래를 한 걸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의원의 행위로 많은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다면서 지난해 5월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가 있는데요. 당시 시민단체 측은 김 의원이 의정활동보다 코인 거래에 몰두한 탓에 유권자로서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의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강제 조정이라는 게 이제 민사 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인데 김 의원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서 그제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다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죽일 듯 달려들어서 마냐사냥하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투자는 어물쩍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난 코스프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냈더군요. 네, 앞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이 과거에 한 발언들이 회자가 되면서요.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과거에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 돈이 없어서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는 취지를 부각하면서 후원을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영상들을 다시 보고 오시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메이커 안 쓰고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네, 관련해서 김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보도가 되자 가난 코스프레 운운하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프레임까지 만들어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계속 버티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우선 이 강제 조정이라는 것이 본인이 사실은 그냥
그 의견 표명만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네. 그런데도 지금 아마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 수사 착수했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이제 불법 사항이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검찰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현재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한번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네. 그 후에 정말 위법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불법성이 아직까지 드러난 부분들은 없거든요. 물론 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뭐 사과를 하더라도 불법성을 마치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이 없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또 강조하고 있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